안녕하세요. 네, 도식 비타민 내 투자 책임져의 저 돌비 최현지입니다. 자, 오늘도 그분이 오셨어요. 저의 맞습니다. 저의 영원한 파트너, 우리 발칙한 남자 발자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강유식입니다. 네, 잘 계셨어요? 예, 뭐 코로나가 요즘 기승을 해서 제가 아주 잘 댕기는 술집을 못 댕겨서 약간 마음이 대표님 오늘 스타일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오늘은 아주 그냥 어디 선보고 오신 듯한. 아, 그런 얘기했다가 집사람한테 걸리면 한갑 전에는 햇빛 못 봅니다. 아, 네네네. 어저께 발렌타인데이였잖아요. 아, 그랬죠. 화이트데이, 어제 화이트데이. 네. 혹시 사모님한테? 아유, 축하를? 결혼기념일도 모르는데 내가 네. 그거 챙겨주겠습니까? 일단 패스. 이제 우리가 지금 벌써 2주 만에 만나는 거예요. 우리 상가 최원수 교수님 지난 시간에 또 그렇죠. 있었으니까는. 자, 2주 동안의 경매계. 또 핫 이슈 한 번만 또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전국적으로 제가 물건은 쭉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열풍은 네. 서울과 수도권에서 부동산 열풍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열풍이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근데 나름대로 자기들 의지가 있고 귀농을 하시려는 분들 네. 또 지방에서 뭐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자기 부동산 갖고서는 편히 살고 싶은 네.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네. 기웃기웃 지방들을 들여다봅니다.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네. 버섯 재배 농장이 경매에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은 버섯 그렇죠. 그 하우스에 버섯 막 나무 해가지고서는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네, 그 농장. 예, 3월 15일이니까 오늘 결정이 난 건데 이게 지금 16억 8천에 감정이 됐습니다. 버섯 농장이요? 그렇죠. 규모가 얼마나인데요? 규모가 네. 토지가 700평. 토지가 700평에 건물이 673평. 건물이. 예. 그래서 요 버섯 농장을 얼마에 낙찰 받았냐 하면은 약 25% 정도 되는 4억 3천만 원에 받았습니다. 이게 잠깐만. 요거는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부터 해가지고서는 오늘 지금 낙찰된 그렇죠. 오늘 따끈따끈하게 누군가가 지금 낙찰을 받으신 그렇죠. 그런 매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주거 공간도 같이 섞여 있으면서 네. 감정 금액이라는 게 사실 그 토지가 네. 채권자 입장에서도 정상적으로는 가격으로 매각이 되기를 원하고 채무자 입장에서도 네. 많은 돈을 채무를 갚기 위해서 이 가격을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는 안 만들어요. 안 하는데 네네. 감정 금액은 거의 그 시세라고 볼 수 있는데 시세가 16억 8천, 약 17억 정도 되는 물건을 4억 3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 저희 사촌 언니가 부여에서 버섯 농장을 하거든요. 아이고. 혹시 우리 사촌 언니가 받은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이 어디예요? 여기는 태안입니다. 태안. 충남 태안? 그래서 그 지방에 가서 이제 개인 사업들 펜션 같은 거 이런 버섯 농장 이렇게 하시려는 분들 꽤 많아요. 많죠. 네. 오늘 제가 네. 그 가평 쪽에 그 펜션을 하나 보고 왔는데 네. 그것도 보니까 한 500평 정도 되는데 개울가에 500평 되는데 한 8억 정도 감정됐는데 한 5억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그게 한 1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복잡한 서울에서 사실은 뭐 직장 생활 뭐 다 안 되고 정년하고 뭐 이러면은 좀 나이는 100세인데 지금 저 살 수 있는 그 100세 시대인데 근데 직장 생활은 거의 한 60살에서 정년하고 그쵸. 끝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나름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어도 조금 자연과 같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좀 계속 영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가평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갔다 와서 좀 정리된 상황이 되면은 오늘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싶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뭐 본인들이 특히나 좀 잘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기존에 회사 생활을 할 때 뭐 버섯이라든가 농작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든가 그치. 아니면 맞아. 또 뭐 펜션 사업, 여행 사업에 관심이 있었다든가 이러면은 좀 눈 살짝 돌려갖고 이런 물건들 한번 자세히 보다 보면은 쓸만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고 그럼요. 또 잘하고 이런 분야다 전문성이 보니까 있으니까 또 정확하게 볼 수 또 있으니까 보이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고
중간중간에 자꾸 변경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 있죠. 네. 변경은 지금 민사집행법에 의하면은 네. 채권자가 3회 전체 개월 수는 6개월 내에서 변경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변경은 어떻게 되냐면 채권자가 동의를 해줘야지 일어나요. 자, 네. 그럼 경매 신청을 했다 네. 이겁니다. 경매 신청을 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채무자가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내가 다음 달에는 돈이 나올 때가 있는데 한 번 정도 기일을 연기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채권자가 그 사람의 사정을 들어보고 좋아요. 그렇게 할 테니까 다음 달까지는 좀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변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서 인감하고 이걸 써주면 변경 신청서를 써주면은 변경이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변경이 이제 중간에 경매계에서 봤을 때 중간에 바깥으로 지금 신문으로 공고 나가고 다 나갔던 부분 외적으로 뭔가 부실한 게 있어. 즉 말해서 송달을 해야 되는데 송달을 못했단 말이에요. 채무자에게. 당신 집 경매 넘어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송달 불능라든가 또는 아니 지금까지는 계속 잘 왔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권리 행사라고 들어와. 특히나 유치권을 떡하니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 나는 유치권이라는 부담해야 할 권리를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입찰을 하려 했는데 이거를 갖다 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서로 이의 신청을 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다시 변경을 한번 시켜놓고 날짜를 좀 미룬 다음에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 법원에 있는 행정상의 문제점이 있었을 경우에 이랬을 경우에 변경을 좀 시키는 경우가 또 있다라는 거. 채권자에 의한 변경, 그다음에 법원에서 행정 절차에서 변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사실은 정말 변경이라는 거는 변동사항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변동사항이 생기는 건데 돈 받을 사람이 그래, 너, 그래, 빨리, 그냥 조만간에, 그래, 갚아. 라고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변동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변경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중간에 갑자기 훅 들어온 거에 대비를 못했을 때, 행정상으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상황, 아니면은 이미 다 그냥 이때까지는 정상이었는데, 그 다음에 기간 내에 들어왔던 그 상황 때문에 변경이 진행되는. 그렇죠. 이제 들어왔으면은 그것을 입찰하시려는 분들에게 공지가 나가야 돼요. 근데 그 공지를 내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아. 그러면은 이제 좀 시간을 갖고서는 변경을 한번 태운 다음에 다시 이제 날짜를 잡죠. 그럴 때 변경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왜 입찰하러 딱 현장 갔는데 이렇게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이 그날 뜨는 것들도 다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황하지 말고 그때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서 내가 꼭 이걸 입찰에 들어가야겠다 하면은 변경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변경된 내용은 경매계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것도 참 안 알려줬는데 요즘은 그래도 그 사법부에서 어떤 권위적인 의식들이 많이 내려나갔고 좀 잘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절차는 뭐 유치권이 들어왔는데 중간에 유치권이 들어왔는데 유치권에 대해서 공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경됐습니다. 또는 이번 사건은 채권자가 좀 한번 유예해달라는 그런 신청이 들어와서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또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내 집이 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집들은 전부 다 비싸 보이죠. 그래서 건물이 내 생각으로는 30억 정도 되는데 경매가 넘어가면서 20억이 감정이 됐어. 얼척없는 가격이지. 내가 생각했던 거야, 틀리게. 나 지금 이거 감정된 거, 이거 나 이의 있다. 다시 재감정해달라. 그러면 진행되고 있다가 다시 재감정했는데 정말로 채무자 말 맞다나 이게 30억짜리야.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그럴 때 이제 변경시키고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경매계의 행정적인 차원에서 뭔가 새롭게 교종을 잡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은 변경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있네요. 있죠. 그럼요.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민법상으로 보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우선 변제라고 해서 뭐 세입자한테 우선 변제를 해줘야 되는 막 이런 민사특별법이죠. 사실은 임대차 보호법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 있듯이 이것도 이제 경매에서 네. 적용되는 예들이 조금 임대차 있는지. 보호법에서 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입장에서 뭐냐면은 사실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일부러 심어요. 채무자가. 왜 심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돈 빌려온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해서 앞에서 돈을 받아가요. 후순인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공의 임무를 임차하고 있다라고 심어요. 집에다가. 전입 딱 시켜놓고. 네. 근데 임대차 보호법은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전입시켜놓고 뭐 옷까지도 몇 개 갖다 놓고 뭐 이러는데 그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면은 그 1조에 보면은 이 임대차 보호법은 특별법으로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이라고 나와요. 그게 뭐냐면 채무자가 돈을 변제받기 위해서 일부러 임대차 인척하고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고 한다면은 임차인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그 마련을 해야 돼요. 전입하고 계약서 쓰고 점유하고 성립 요건이 나와야죠. 예, 그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앞에서 돈을 먼저 받아가면은 누가 손해를 보냐 하면은 바로 1순위에서 은행권들이 돈을 빌려준 은행권들이 자기 돈을 다 못 받아갈 수가 있지요. 예. 그러면 두 사람이 이제 이의 신청을 해갖고 붙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싸운다는 돼서 거? 아니 뭐 이의 신청하면은 판사님한테 가서 누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뭐 물어보고 얘가 잘못했어요. 다 그렇게 하죠. 뭐.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서로가 얘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들어. 이거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배당 이의 소를 제기를 하게 되면은 그 배당 받겠다라고 하고 해놓은 금액을 공탁을 시켜놔요. 그리고 경매계는 모든 업무를 끝내고 이 두 사람은 이 경매계를 떠나서 민사법정으로 갑니다. 이제 서로가 이제 누가 진정성이 있는지를 밝혀요. 그래서 이긴 사람이 그 돈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임차인은 대부분들은 돈을 어떻게 빌려주냐면은 그거 가냐면은 채무자가 자기 집 갖고는 도저히 뭐 대출을 일으킬 수는 없어. 근데 돈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망가져갖고. 그런데 돈을 빌려고 하다 보니까 최우선 변제 금액에 들어가는 한도 내에서 사채업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자기 아시는 분들을 임차인으로 여기 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한번 다툼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를 갖고 놀아냐면은 계약서하고 점유는 그 자리에서 서로가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경매 넘어가고 있어. 나 이제 우리 돌싱 비타민님을 우리 집에 사는 걸로 해. 그리고 전이 우리 집에 옮겨. 요건 지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해도 뭐 경매 기입 등기 이전이라면은 그냥 돈 받아가는데 문제 없으니까. 그런데 계약 보증금은 돈을 냈다라는 것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돈 주고받은 거래네요.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살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 살았을 때 최소한 사람이 거주하려고 그러면 전기가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가스가 돌아와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뭐 수도 쓴 게 있을 거란 얘기죠. 일명 관리비. 그렇지. 이런 것들을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하게 돌아갔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나중에 다 추론해 갖고서는 콜럼버처럼 다 추론해서 법에다가 호소를 하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은 돈을 빌려간 사람이고 이건 채무 변제용으로 임차인을 심었다. 그것을 나는 이렇게 입증한다. 왜? 전기도 하나도 안 썼고 물도 안 썼고 이 사람은 수도도 안 썼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 살지도 않으면서 전입만 해놓고 마치 산 것처럼 또 계약금 걸어놓고 계약금 걸어놓고 잔금 치르는 그 시점도 안 맞는다. 통장에 돈이 서로 주고받는 게 안 맞는다.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증거 자료로 그래서 제가 이겨본 적이 몇 번 있는데 하여튼 돈 앞에서는 법정 앞에서 법정 가면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경매 뒷담화 또 이쯤에서 하나 들을까 해요. 제가 난 아까 방송하기 전에
지난번에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자꾸 안 했다고 우겨서 뭐 내가 유치권 안 했다니까요. 제가 맨 처음에 유치권 저는 알았어요. 사실 유치권 얘기 굉장히 흥미진진하거든요. 그렇죠. 진짜 그래갖고 유치권 얘기 해주세요 그랬는데 우리 대표님이 첫 시간에 유치권은 야 힘들 거야라고 해갖고 유치권 얘기를 안 해주셨거든요. 오늘 그래갖고선 제가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유치권 얘기 해달라고 사실은. 예. 대표님 유치권 얘기. 예. 누아르 영화 같은 거 범죄의 도시 거기 한번 보시면은 범죄의 도시. 거기 이계상인가요? 뭐 계상이라는 네. 그 친구가 예. 돈 버는 작업을 할 때 유치권을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서 어떤 소유자를 갖다가 이렇게 굉장히 억압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유치권이 실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좀 범죄성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유치권 행사도 하고 이걸 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좀 큰 덩치에서는 뭐 약간 먹을거리가 있다 생각해서 이거는 법률적으로 뭔가 취득을 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하고 내가 점유를 뺏기지만 않으면은 이 주장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유치권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끼어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흉내를 많이 내요. 흉내를 많이 내다 보니까 일반 주택이 경매 나가도 다 유치권이래. 거의 여러분들 한번 열어보면은 한 7, 80%다 유치권 뒤에 달려 있어요. 유치권이 있다라고. 왜 그러느냐? 유치권은요. 법원에다가 유치권 신고를 딱 하게 되면은 여기 대해서 존부를 가리지를 않습니다. 일단 무조건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낙찰 받고 나서 누군가가 낙찰자가 나타난다. 그럼 그 사람이 유치권자를 상대로 해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밝혀내야지만이 인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그 유치권이라고 그러면 덜덜덜덜 또 떨죠. 떨어요. 근데 이제 그 내막을 좀 알면은 아마 떨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내막을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권. 요거는요, 정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내 건물에다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타인의 건물에 내가 돈과 노력을 들여서 건축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행위를 했고 그 상승시키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채권이 발생했는데 소유자에게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해서 그 유치물에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이제 유치권 있으면은 요거는 걸러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유치권을 다 걸어놔요.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냥 유치권 그러고서는 무조건 하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집이 아파트라고 그러면은 시세가 거의 비슷비슷하죠. 뭐 1층만 조금 떨어질 뿐 아파트 시세가 비슷해요. 그런데 집 안을 들어가 보면은요. 맨 처음에 분양받았을 때 그 상태 그대로 있는 집이 있고 들어와서 그냥 완전히 리모델링 해갖고 새 집 만들어 놓은 집도 있어요. 그런데 이 리모델링 하면은 아까도 뭐 원자재 가격 많이 올라갔고서는 건축비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뭐 리모델링이 요즘 아마 7천, 8천 1억 들어가고 망치 딱 들면은 1억 들어갈 거예요. 망치 들면 1억이에요. 그러면은 1억 들어가서 집을 잘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사업하다 보니까 내 집이 경매 나가게 생겼네. 그러는데 감정금액을 딱 보니까 옆집에 아무것도 안 한 집과 내 집이 가격이 똑같은 걸로 감정을 때렸어요. 이 사람 열불 나요, 안 나요? 열불 나죠. 열불 나죠. 내가 지금 아무리 안 돼서 할지라도 이렇게 대우받고는 나 못 산다. 못 살지. 그래서 안 되지. 나 돈 들어간 거 있으니까 유치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정의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남의 부동산이라 그랬어요. 그렇지. 그거는 자기 부동산이잖아요. 자기 부동산.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주장하는 유치권은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아셔야 되고. 그러면 대표님 죄송해요. 말씀 중에 부부야.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근데 여자가 유치권을 걸어도 돼요? 부부 사이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대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별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이혼을 완전히 하고 이런 경우는 인정하죠. 이혼을 완전히 하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 분할해 줄 게 없으니까 이 집에 내가 당신을
아니 당신은 안 되겠다. 아. 이런 당신은 안 되겠고. 네. 이거를 전세로 사는 것처럼 내가 꾸며주겠다. 이랬을 때 뭐 돈을 주고받은 이렇게 되면 모를까. 거의 99.9% 부관계에 있었고 임대차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 돌비니까 되네요. 네, 그렇죠 되죠. 네. 네. 아주 자랑 났어. 네. 네, 가능. 그래서 가능. 네. 이렇게 이제 뭐 남의 집, 내 집에다가 물건 뭐 이렇게 건축행 해놓고 안 된다 이거죠. 두 번째,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켜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영업장에 보통 보면은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영업장에다가 네. 자기가 이제 설비해갖고서는 뭐 네. 여기 카페 만들려고 여기다가 탁자도 갖다 놓고 벽에 뭘 칠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킨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영업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니까 네. 이럴 경우에 이 사람 분명히 들어왔을 때 권리금 주고 들어왔으니까 자기 그거 회수하려고 나 유치권이요 이러고 주장해요. 나 여기 페인트도 칠했고 여기 전기공사 전등 달았고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랬을 때 영업 행위를 하기 위한 부분 유치권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그게 이제 만약에 이 정도 된다면은 유치권 성립할 수 있어요. 어떤 놈이냐면은 이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인데 내가 1층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가 식당이 너무 잘 돼. 그래서 2, 3층을 다 빌려버렸어. 그런데 2, 3층까지 올라가는 손님들이 너무 불편해하는 것 같아. 내 건물도 아니야. 네. 하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좀 위해서 1억 들여갖고 엘리베이터 하나 놨어. 놨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매가 넘어갔어. 이 정도가 됐다고 한다면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켰으니까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 경매 딱 넘어가면은 채권이 없는데 불구하고 채권이 있는 것처럼 꾸밉니다. 이제 너 우리 집에 공사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다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돈 같은 거 네가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해. 이렇게 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게끔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공사를 한 내역이 없으면서 허위로 이것만 유치권만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그러겠지. 그 유치권에 대해서 인도명령을 내어주면은 이 사람들이 뭔가 공사를 했을 때 뭐 시방서라든가 뭐 설계 도면이라든가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에서 모두 다 자기가 입증해야 돼. 돈 주고받은 내역.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모든 서류는 만들지 모르지만 그거를 백으로 돌려갖고 그 당시에 한 1년 전에 6개월 전에 유치권에 대해서 이렇게 돈을 주고받았다는 걸 새롭게 만들기라는 거는 어려워요. 과거에 가니까. 그래 호락호락하지 않지. 아까 그럼요. 최우선 변제에서 내가 변제받을 수 있을 만큼의 증빙서류를 또 챙겨야 하듯이 유치권도 그런 증빙서류를 다 마련을 해놔야 사실은 유치권이 또 성립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유치권은 무슨 여다가 뭐 법원으로부터 유치권 인정 이게 받는 게 아니에요. 현수막 붙이잖아요. 붙이긴 하는데 간접 점유와 직접 점유가 있어요. 공장 같은 거 경매 넘어가면은 유치권 걸어갖고서는 자꾸 가치를 떨어뜨리니까 유치권 들어가 있으면 복잡해 하면서 일반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은행권에서 돈 빌려준 거를 회수를 다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경매 딱 넣자마자 그냥 거기에다가 그 협력업체, 그러니까 업체들 있잖아요. 보안업체들 집어넣어갖고서는 아무도 유치권 행사 못하게끔 점유를 못하게끔 만들어놔요. 근데 점유라는 부분이 이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유치권을 주장을 하고서는 법원에다가 신고를 하는데 간접이고 직접이고 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은 이런 경우가 어렵죠. 지금 여기서 만약에 유치권자가 돈을 못 받아 갖고서는 나 공사 여기 해 갖고서 지금 장사 막 하고 있는데 요 항주통위에서 나 유치권자요 하고서 팻말 붙이고 머리도 띠두르고 앉아 있으면은 장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무서워서 다 나가지. 직접 점유가 안 되고 있고 바깥에다가 우리 집은 유치권 행사가 걸려 있습니다라고 붙여 있으면은 밥 먹으러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점유를 꼭 해야 한다는 부분이 깨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유가. 그 유치권이 앞에 걸려 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정의에서 하나라도 툴이 이게 맞지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유치권 없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걱정 된다?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 유치권으로 인해서 뭐 즐겁지는 않았지. 그때 좀
그런 경험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요약해갖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이렇게 해놔야 다음 시간에 궁금해갖고 사람들이 또 들어오시거든. 응? 오늘 또 얘기 다 해버리면 안 들어와. 아유, 들을 거 다 들었어. 됐어, 유치권. 나는 고수예요, 고수. 우리 대표님들이 전부 다 고수예요. 살짝 남겨놔야지. 최원채 쌤도 꼭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남겨놓으시거든요. 여운을 남겨야죠. 여운. 네, 맞아요. 사람이 여운이 있어야지. 그럼요. 너무 다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오늘은 유치권의 뒷담화 전 단계까지. 전 단계까지. 네, 다음 시간에는 유치권의 그 뒷담화 실전 사례. 실전 사례에서부터 해서 또 따끈따끈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투자할 만한 이런 것들 해가지고서는 저희는 대표님과 또 2주 후에 다시 한번 사랑과 전쟁 2주 후, 사랑과 경매 2주 후. 2주 후. 네, 2주 후에 우리 강윤식 대표님과 다시 한번 경매 뒷담화로 만나겠습니다. 네, 저희 도이식 비타민의 내 투자 책임져 구독과 좋아요, 공유까지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작은 소액 후원이 저희의 좋은 컨텐츠 만드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봄 따뜻해졌어요. 언제나 해피한 그런 해피데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